안녕하셨습니까? 7월에 뵙고 이제 거의 2달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의학의 현재를 말하다 윤리와 법,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의학은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과학의 바탕을 둔 건 맞죠. 맞는데 이런 내용들이 과학적 의학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자료를 만들 때 저작권법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의학은 과학입니까? 보통 의학은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 한마디로 똑부러지게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다르게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개인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입니까? 사회의 책임입니까? 아주 옛날에는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했었죠. 원시 시대에 사냥을 나갔다가 다쳤어요. 이게 내 책임인가요? 근데 혹시 뒤따라오던 누군가한테 밀려서 넘어졌다. 그러면 개인의 책임이긴 한데 나 혼자만이 아니고 가해자까지 합친 책임이 되겠죠. 질병이 사회의 책임이다라는 개념은 사실 역사적으로 한 18세기 정도 될 때까지 아무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18세기를 지나서 19세기, 이 18에서 19세기 넘어갈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화가 되고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병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 물론 산업혁명 이전에 중세 말 패스트 유행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병이 유행을 하니까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염병이 유행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산업혁명 시기가 되니까 이게 전염병이 아닌 것들도 옆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까지 생깁니다. 그죠? 환경이 나빠지면 병이 생기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2020년 개인에게 코로나19가 발생하는 게 개인의 책임입니까? 사회의 책임입니까? 당연히 개인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책임만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의료는 공공재다라는 이야기를 정부 관계자가 하니까 의사 집단이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의사들도 학교 다닐 때 의료는 공공재였으면 좋겠다라고 배웁니다. 근데 왜 의사들이 반발을 했나 하면 말은 공공재라고 하는 정부가 공공재처럼 대접은 안 해준 겁니다. 진주 의료원 문 닫았잖아요. 멀쩡하게 돌아가던 병원을 수익이 안 난다고 문 닫는 이런 나라에서 의료가 공공재다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 소리 할 자격이나 있어. 이게 이제 의사들 이야기입니다. 네, 어쨌든 개인에게 코로나19가 발생하는 거는 개인의 책임이 맞는데요.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거 맞는데 그렇다고 꼭 개인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보다는 이제 의학을 단순히 과학이고 개인의 책임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의학이 어떻게 사회에 녹아 들어가야 될 것이며 그 과정에 법과 윤리는 어떻게 것들이 필요한가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854년에 이거 런던 지도인데요. 런던 지도를 갖다 놓고 검정색으로 표시된 것은 존 스노우라는 유명한 의사가 죽은 사람을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한 겁니다. 존 스노우는 1831년에 의과대학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광산에 가서 광산 봉사활동을 했는데 19세기에는 콜레라가 원래는 인도에 있던 이 콜레라가 19세기에 4번에 걸쳐서 대유행을 합니다. 대유행을 하면서 첫 번째 유행 때 우리나라 순조 임금님 때 우리나라에 참 퍼지기도 했고요. 또 유럽에 4번에 걸쳐서 대유행을 하는데 존 스노우가 광산에 봉사활동 갔을 때는 2번째 유행을 할 때였고요. 이 1850년대는 콜레라가 3번째 유행을 할 때인데 존 스노우가 광산에 이제 봉사활동 갔다가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는 내가 의사가 돼서 저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의과대학에 갔는데, 실제로 의과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콜레라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산부인과 외과 의사로, 수술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 명성을 좀 떨쳤는데 그 빅토리아 여왕, 그러니까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이 영국이 가장 발전하던 시기에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 재임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아기를 낳을 때 클로로포름을 이용해서 무통 분만을 한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왕의 아기 낳을 때 받았던 이 산부인과 의사가 1854년에 런던에 콜레라가 유행을 하니까, 옛날에 내가 관심이 있던 콜레라 지금 한번 다시 연구해보자 하고는 지도를 들고 와서 여기에다가 죽은 사람들을 짝대기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1850년대 런던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회사가 2개가 있었는데, 한 군데에서 공급되는 상수도를 이용한 런던 시민들이 대부분 죽었고, 죽은 사람 중에 자기 집에 다른 회사에서 상수도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2명의 집을 찾아가서 이 죽은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물을 마시고 왔다라는 걸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존 스노가 주장하기를 상수도가 원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내용을 스티븐 존슨이라는 이 작가가 존 스노와 콜레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책으로 썼는데, 이 책이 초판이 나올 때 우리나라에 책 이름이 바이러스 도시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콜레라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이 원인인데 바이러스 도시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2번째 책이 나올 때는 감염 지도라고 나왔는데요. 이 영어 제목은 유령 지도입니다. 유령 지도. 감염 지도. 3번째 책 나오면서 감염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존 스노가 이 지도에다 표시를 한 다음에 상수도가 원인이다라고 알아냈는데, 이제 문제는 상수도에 뭐가 원인인지를 몰랐던 거죠. 실제로 여기서 29년이 지나서 1883년이 됐을 때, 그때 독일의 로베르토 코어가 이집트까지 가서 환자들로부터 금체를 뽑아내고 이 세균이 원인이구나 하는 콜레라균을 찾아냅니다. 29년 먼저 상수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낸 이 존 스노는 상수도 개선해야 된다라고 엄청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영국 정부가 얼른 따라가지는 않았고요. 독일에서 먼저 따라갑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상수도 정비를 했더니 이 환자가 줄어든 걸 보고 영국은 좀 뒤늦게 따라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존 스노는 물이 병을 일으킨다 이걸 주장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공중보건학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중보건학, 병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대중들이 나서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의해서 병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해결책도 당연히 개인에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체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이게 바로 공중보건학이고요. 예방의학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 스노가 공중보건학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알려줬죠.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뭐 지금은 구별이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면 그래도 구별을 해야 되는데, 문과, 이과라고 옛날에 나눴습니다. 그죠? 그럼 흔히 이과는 과학계통, 문과는 과학 아닌 거. 근데 사실 문과도 엄밀히 따지면 셋으로 나눠야 됩니다. 인문학, 사회학, 예체능 이렇게. 그러면 흔히 이과에서 공부하는 자연과학은 줄여서 과학이다라고 하는데, 인문학과 사회학도 과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과학은 학문을 분류하는 이 분야가 아니고 학문을 하는 태도다. 태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과학적 태도, 반복되는 관찰과 실험과 추론, 이런 것들은 과학적 태도인데, 이걸 주로 하는 학문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할 뿐이지 인문학, 사회학에서 그런 걸 안 하는 게 아니죠. 자, 인문학, 사회학을 나누면 인문학에는 문학, 역사, 철학, 의학, 종교, 예술, 윤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뭐 윤리는 철학의 한 분야에서 독립했기도 하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회학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교육, 인류학 뭐 이런 것들이 사회학인데, 과거에는 당연히 사회학으로 치던 경제학, 심리학, 이거 오늘날에는 사회학이라기보다는 사회학과 과학의 중간쯤 되죠. 경제학은 수학을 엄청 많이 쓰고요. 심리학도 과학적 실험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문을 분리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열심히 공부해서 능력을 닦아야지, 이거는 내 분야니까 공부하고 이건 내 분야가 아니니까 공부 안 하고, 이게 아니란 거죠. 그 의학은 어떻습니까? 의학은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토대로 발전했는데, 그랬는데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죠. 사회학적 소양도 필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박재영이라는, 그러니까 제 대학교 후배면서 인턴만 마치고 그 후로 기자 생활, 저널리스트로 살아왔는데, 청년의사라는 신문사의 편집국장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편집 주간인데 책도 여러 권 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자부심 강한 책이 바로 이 책인데, 개념 의료. 우리나라의 의료 문제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발전했다라는 걸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책입니다. 본인이 자부심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을 냈을 때 이제 소위 우리 사회에서 좌파 우파, 좌파든 우파든 다 이 책을 놓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부심이 강했죠. 근데 이 책에서 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는 문화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책을 읽다 바로 전화를 했죠. 안녕, 오래간만이야. 근데 의료는 문화, 동의해. 의학이 왜 과학이냐? 근데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의학, 사람이 아프다는 거 느끼는 거 다 다르잖아. 또 똑같이 아파도 누구는 병원에 가고 누구는 안 가잖아. 그렇지? 의사가 처방을 내릴 때 모든 의사가 똑같이 내리냐? 의학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사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미해서 나름대로의 바탕으로 이 환자는 A 약이 좋을 거야, 다른 사람은 B 약이 좋을 거야, 약간씩 다르잖아. 그랬더니 이 박재영 선생의 대답이, 아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의학이 아니라 의료잖아요.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네, 의학이란 게 있고 의료란 게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건 의학이고 어떤 건 의료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는 의학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박재영 선생님은 그거는 의료잖아요. 그러니까 박재영 선생은 의료를 훨씬 더 크게 보는 거죠. 아니, 둘이 내용이 다른 건 아닌데 결론이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그만뒀습니다. 네. 어쨌든 의학은 과학과 과학 아닌 걸 다 포함하고 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4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과학의 탄생, 과학적 의학의 탄생, 사회 속의 의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의 탄생. 16세기 말에 영국이란 나라가 세계 무대에 거의 처음 등장합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유럽 지도를 놓고 보면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륙 사람들이 언젠가 섬으로 가야 역사가 성립을 하겠죠. 역사 우리보다 훨씬 짧고요. 로마 시대 기원 전후 이때 로마 시대 사람들이 배 타고 가서 지금 영국 땅에 유적을 좀 남겨놨는데요. 근데 과거에 그보다 더 훨씬 앞서서 스톤헨지라는 유명한 큰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놨죠, 그죠?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다음 로마 시대 사람들이 영국까지 가서 목욕 문화가 발달했던 로마 사람들의 유적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도시 이름이 바스입니다. 바스. 베스 하면 목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스펠링 똑같이 써서 바스라는 도시에 가면 로마 시대 목욕탕이 아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 사람들이 갔다가 로마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게 국가로조차 성립이 잘 안 됐죠.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전설 속의 왕, 뭐 엑스카리바라든지 이런 사람들 활동하던 시기는 우리나라 이미 삼국시대 끝날 때쯤입니다. 그래서 나라 성립도 못하고 있다가 1066년에 이제 영국이란 나라가 나라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 후에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을 하나 일으키죠. 뭔가 왕의 힘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야 맨날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느라고 왕의 힘이 강해야 나라가
힘을 발휘해서 옆에 나라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는 이 작은 섬에서 자기네끼리 몰려 살다 보니까 뭐 왕이 있을 필요가 없었나 봐요, 옛날에. 그래서 뭐 부족과 부족 이런 형태로 살고 있으면서 그 원래 원주민들이 있다가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쭉 밀려 들어오니까 원주민들이 북쪽으로 서쪽으로 밀려갔죠. 그게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고요. 로마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섬에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나라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임금님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좋게 말하면 민주혁명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몇몇 귀족들이 힘을 크게 발휘하는,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문서에 왕에게 서명을 하게 합니다. 이걸 뭐 민주 정치의 효시로 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섬나라에 별 관심 없이 살고 있는데 16세기 말에 엘리자베스라는 여왕이 등극을 하게 되고요. 뭐 여러 문헌을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리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리 똑똑하진 않았는데 결혼도 안 했고요. 그런데 그 시절에 이제 똑똑하지 않으니까, 왕이 안 똑똑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세익스피어 같은 사람이 나왔고요. 세계사의 이름을 빛낼 훌륭한 인물이 한 명 나타나는데, 이 오른쪽에는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6세기 말이니까 이보다 약 100년 앞서서 스페인은 콜럼부스를 후원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사람을 보냈잖아요, 서쪽으로. 그래서 항해술이 스페인이 발전했겠죠. 그랬는데 영국에 드레이크라는 해적이 있었는데, 왕이 해적을 불러다가 너 귀족 자기를 줄게, 우리나라 배만 건들지 마, 남의 나라 배만 건드려. 그래서 드레이크라는 해적이 귀족 자기를 얻은 다음에 스페인 군대하고 한번 붙어서 승리를 합니다. 이게 영국이 스페인한테 이긴 첫 번째 전쟁이었죠. 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혼자 살면서 뭐 사실상에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뭐 역사의 뒷 이야기고요. 그 시절에 이제 젊은 프란시스 베이컨이 활동을 했는데, 이 프란시스 베이컨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이 실제하고 똑같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이유는 그 시절에는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화가들이. 그래서 영국의 국립 초상화 박물관에 가면 우리가 역사책에서 본 많은 그림들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국립 초상화 박물관 입구는 여기 왼쪽에는 요 입구고요. 입구가 그리 멋있진 않은데, 여기 입구가 멋있는 박물관, 이거는 내셔널 갤러리, 국립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요 공터가 트라팔가 광장이라는 아주 그 런던에서 넓은 광장이 있고요. 광장 한쪽 편에 국립미술관, 또 다른 쪽 편에 국립초상화미술관이 있는데, 국립초상화미술관 가면 이제 옛날 사람들의 그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런던에 만약에 하루 관광을 간다, 어디를 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첫 번째로 지정하는 데가 여기 런던 박물관입니다. 우리 흔히 대영 박물관이다라고 하는 영국 박물관. 그러니까 대영이라면 그 앞에 그레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영어 이름은 그냥 브리티시 뮤지엄이니까 영국 박물관보다 저는 런던 박물관을 더 좋아합니다. 이유는 영국 박물관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물품들, 전시물들이 어딘가 미술관에서 거의 봤던 것들입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되고요. 근데 이 런던 박물관에 가면 이 박물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템즈 강이 흐르고 있는데, 세인트 폴이라는 지하철역에 내리면 바로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살표 따라가면 이까지 200m도 안 되는데요. 런던 박물관이 있고, 화살표가 이 런던 박물관 말고 세인트 폴 성당 화살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역이 세인트 폴이죠. 만약에 런던 하루 관광 하신다면 제가 추천하기로는 세인트 폴 역에 내려서 런던 박물관 몇 시간 구경하시고 나오셔서 세인트 폴 성당 들어가서 구경하셔도 되고, 그냥 사진만 찍으셔도 되고, 사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고는 여기서 템즈 강을 건너갑니다. 이 밀레니엄 브릿지를 쭉 건너가는데, 건너가시는 분들 뭐 수두룩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이 한강처럼 넓지도 않고 걸어가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건너가다 보면 정면에 과거에는 화력 발전소였는데
지금은 현대미술관으로 쓰고 있는 테이트 마든 뮤지엄이라는 이 미술관이 여기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세익스피어 시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익스피어 관련 내용만 공연하는 곳.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까지 구경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던 왼쪽으로 가시던 뭐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자, 세익스피어 이야기를 했는데 세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실제로 본인이 쓴 유명한 문학 작품을 남겼는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죠. 확실치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설 중에 하나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실제의 세익스피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왜 세익스피어가 실제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가? 일단 세익스피어는 이 도시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이번이라는 크지 않은 도시, 걸어서 구경하면 하루면 충분히 구경할 만한 이런 도시인데, 이 도시에는 관광객들이 꽤 많이 가는데 관광객들 그 찾아다니는 대부분의 장소는 다 세익스피어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세익스피어가 살던 집, 다닌 학교, 뭐 세익스피어가 옛날에 무명 연극 배우 시절에 연극을 하던 장소, 뭐 지금은 물론 새 건물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세익스피어하고 상관없는 하나의 술집이 있는데 그 술집이 바로 존 하버드가 태어난 집인데요. 존 하버드가 누구죠? 하버드 대학교 설립자는 아니고요. 하버드 대학교 초기에 많은 돈을 기부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성공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돈을 기부한, 그래서 이름이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붙게 된 그 존 하버드가 산 집이 지금은 영국식 펍, 그러니까 식당 겸 맥주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 도시는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 한 2시간 정도 가고 나면 나오는 이 세익스피어가 살던 도시인데, 세익스피어가 여기서 밖으로 안 나간 사람이 어떻게 그 희곡 속에 유럽 역사나 문화에 정통해서 딴 나라 이야기를 많이 썼나? 그게 이제 세익스피어가 의심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세익스피어 코드라는 책에서 이 책을 쓴 영국 교수는 세익스피어가 바로 소위 바지 마담이고요. 실제로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 당시에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아주대학교 송하석 교수님이 쓰신 글을 보면 근대 경험론의 선구자, 과학자가 아닌 베이컨이 과학의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뭐 이렇게 제목을 뽑아 놓으셨는데, 베이컨이 나오기 전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연역법밖에 없었습니다. 자, A는 B고 B는 C면 A는 C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역법. 그러려고 연역법으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A는 B, 그 A가 있어야지 되죠. A 반드시 이거 맞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리라고 합니다. 공리, 유클리드의 공리, 수학에서 5가지, 이 5가지는 무조건 맞다라고 쳐야 그 다음에 진리가 나오는 거죠. 베이컨 이전에는 연역법밖에 없는데 베이컨이 주장하기를,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진리가 너무 적다,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이게 옳다,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진리를 이렇게 하자. 실험, 관찰, 추론. 실제 실험해보고 관찰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추론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맞다라고 주장을 하자. 이게 귀납법이죠. 맞다라고 주장을 하자.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들어보니까 그 말 맞네, 그러면 진리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 이상해, 아니야, 그러면 열띤 토론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토론을 하다가 상대편의 이유가 근거가 있어 보이면 또 실험과 관찰을 해야 됩니다. 다르게. 그렇게 해서 진리를 찾아가자. 이게 오늘날 볼 때 과학적인 정신이죠. 이제 베이컨은 과학이란 말 쓰지를 않았는데, 베이컨이 생각했던 바, 주장했던 바를 보면 이 사람이 근대 과학적인 사고를 처음으로 가진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베이컨이 진리란 관찰과 실험으로 생각하고 추론을 통해서 진리를 만들어 가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이럴 경우에 서로 왕을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싸우게 되니까 이보다 앞서서 조금 평화로웠던 시기에 영국에서는 만약에 왕이 후계자를 안 정해놓고 세상을 떠나면 이 순서대로 하자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후임자는 스코틀랜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척 족보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니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는 옛날부터 사이가 나빠서 맨날 싸웠는데 싸우기만 한 건 아니고 평화로운 시기가 오면 우리 잘 지내자 하고 결혼도 하고 이랬죠. 그러다 보니 다음번 왕이 현재의 스코틀랜드 왕이 가장 1순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귀족들이 스코틀랜드 왕,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5세라고 하던 이 사람을 말 타고 찾아가죠. 그래서 에딘버러 성까지 가서 임금님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임스 5세가 안 그래도 여기 겨울 되면 추운데 런던으로 갈래 하고는 런던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왕이면서 잉글랜드 왕을 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결제 맡을 일 있으면 런던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왕을 겸하면서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제임스 5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잉글랜드 왕이 된다면 제임스 1세라고 이름을 바꾸죠. 근데 영국 왕 중에 제임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책이 최초로 만들어진 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죠. 이 왕일 때 이야기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책이 처음 나왔는데 그 성경책을 만들 때 왕이 바로 잉글랜드 제임스 1세가 한 일이고요. 또 이 제임스 1세 유명한 게 왕권 신수서를 내세웁니다. 내가 너희 왕 되고 싶다라고 했냐? 너희가 나한테 되어달라라고 했잖아. 내 권리는 신이 내린 권리야. 내 말 꼼짝없이 들어. 그렇게 힘을 쓰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니 찰스 1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찰스 1세가 왕위에 오르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찰스 1세 얼굴입니다. 그래서 찰스 1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왕권 신수서를 똑같이 내세운 겁니다. 그러면 영국 귀족들이 볼 때 어떻게 되죠? 아니 우리나라가 400년 전에 1215년에 임금님의 권리를 제한한 최초의 나라인데 그전에는 왕이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권리를 제한하고 마그나 카르타 서류에 서명을 받았는데 아니 그 아버지야 우리가 모시고 왔다 치고 아들이 왕이 되더니 아버지처럼 또 기고만장해서 날뛰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쫓아내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런던에서 귀족들이 찰스 1세 왕을 쫓아내려고 하니 찰스 1세 왕이 위험을 느끼고 알아보니까 옥스포드에 있는 귀족들이 임금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 타고 옥스포드로 이사갑니다. 이걸 가지고 역사책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국의 수도가 런던에서 옥스포드로 이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조 임금님은 수도 한번 옮겨보겠다고 수원에다가 성까지 다 지어놓고도 못 갔는데 아니 영국의 찰스 1세는 가만히 있다 잘못하면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간 데가 바로 옥스포드입니다. 그래서 옥스포드로 수도가 이전을 했답니다. 아니 런던에 있는 귀족들이 생각해보면 지금 왕이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한테 쫓겨갔잖아요. 언젠가 세력을 규합해서 우리한테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현재 우리가 힘이 세니까 런던이 단합을 해서 옥스포드로 도망간 왕을 어떻게 하자고는 쳐들어가고요. 옥스포드에 있는 귀족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영국 가보시면 옥스포드는 런던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런던의 귀족들이 힘을 모아서 옥스포드로 쳐들어가서 왕과 싸워서 이깁니다. 찰스 1세는 결국 처형되고요. 처형되고 귀족들이 자 이제부터 우리는 왕이 없는 나라를 하자. 우리 중에 대표를 뽑아. 그 대표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크롬웰입니다. 그래서 1642년에 크롬웰이 이제 귀족의 대표로서 통치를 하다가 1658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을 후임자로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난리가 나죠. 아니 이게 뭐야? 우리가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왕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랬는데 이놈의 우리의 대표가 자기 아들 임명해? 못 참아 하고는 그 아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크롬웰의 아들을. 그러고는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찰스 1세가 죽는 바람에 프랑스를 비롯하여 대륙에 가서 떠돌아다니고 있던 그 아들 찰스 2세를 왕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에 왕권이 생기죠. 그래서 찰스 2세가 1662년에 왕위에 올라가는데, 1662년에 왕위에 올라가는데, 아까 제가 이 앞에서 17세기 초에 프란시스 베이컨이 관찰하고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랬죠, 그죠? 그 뒤를 이은 유명한 의사 윌리엄 하비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피가 온 몸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피는 온 몸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17세기까지는 사람들이 피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음식을 먹으면 피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 심장에서 내뿜겠죠, 그죠? 내뿜으면 심장을 이렇게 나온 피가 동맥을 타고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안 보이는 거야. 아, 몸으로 흡수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몸으로 흡수가 되구나. 그런데 합의 생각에는, 아니 심장이 이게 얼마나 자주 뛰는데 한 번 뛰는 양 곱하기 몇 번 이러면 1분에 뛰는 양이 나오죠, 그죠? 또 하루에 뛰는 양이 나오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먹는 음식 가지고 피를 이렇게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먹는 음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피를 많이 만들 수 없다. 그럼 두 번째, 우리 병원에 가면 피를 뽑을 때 이 팔뚝 위를 졸라매죠. 졸라매고는 임상병리사 이런 분들이, 간호사나 알코올 솜으로 요 부분을 닦잖아요, 그죠? 닦다 보면 혈관이 싹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래 기다리면 혈관이 점점 더 두드러집니다. 왜 그렇죠? 네, 여기를 묶어 놓으면 이 위에서 안쪽으로 피가 들어가지는 못하죠. 근데 안에 있는 피는 정맥으로 몰려들잖아요. 몰려든 다음에 이 정맥피가 위로 못 가요, 그죠?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맨 이 부분에 있는 정맥 부분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니까 간호사, 임상병리사 입장에서는 혈관이 잘 보이니까 피를 뽑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콕 찔러서 뽑아내죠. 자, 그때 뽑아내는 피가 아주 예쁜 빨간색입니까? 아니면 약간 뭐 파라면서 보라색이면서 검은색이 섞여 있는 빨간색입니까? 예쁜 빨간색이 아니죠. 예쁜 빨간색은 동맥피입니다. 동맥피.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피. 근데 동맥피가 우리 몸에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다 내려놓고 이제 돌아올 때 정맥피가 되니까 예쁜 빨간색이 아니고 좀 짙은 색. 병원 가서 피 뽑을 때 보면 피가 빨간색이 아니고 짙은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색입니다. 합의 생각에는 여기 팔뚝을 묶어 놓으면 정맥이 점점 잘 보여요. 이게 뭔가 하면 동맥에 있던 피가 정맥으로 옮겨간 거다. 자, 첫 번째, 아까 계산상 피를 계속 만드는 거 불가능하다. 우리 먹는 음식으로 만들기 불가능하다. 두 번째, 동맥피가 정맥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정맥이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지. 사실 동맥, 정맥, 그러니까 혈관에 우리 몸에 두 가지가 있고 피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기원전 4세기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맥의 피가 정맥으로 옮겨간다라는 아이디어를 하비가 처음 알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맥을 해부해 보면 혈관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정맥을 해부해 보면 혈관 안에, 그러니까 혈관이 길쭉하게 있으면 뭐가 이렇게 마디 같은 게 튀어나간 게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맥이 거꾸로 흐르지 말려고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가 보다. 뭐 우리말로 정맥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조물, 계산 구조물 실험을 통해서 피는 만들어질 수 없다, 온몸을 돌아다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비가 그 생각을 가진 거는 1616년 34살 때 일이고요. 책으로 쓴 거는 1628년 50세 때 일입니다.
그러면 12년이나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내 생각이 옳을까를 12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계속 연구해 본 겁니다. 실험도 해보고. 그러다가 확신이 생겨서 1628년에 책으로 냈는데, 이 책 내고 29년이나 있다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찰스 1세의 왕노릇도 하고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맞나? 이상한데?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길이 안 보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죽고 4년이 지나서 1661년에 이탈리아의 말피기가 현미경을 직접 만든 다음에 동맥과 정맥 사이에 맨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 모세혈관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가 흘러가는 길이 전부 연결되어 있구나. 피는 온몸을 순환한다. 이게 증명이 됩니다. 자, 베이컨이 17세기 초에 관찰과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지금 윌리엄 하비가 관찰과 실험으로 피가 온몸을 돌아다닌다. 그 전까지 우리가 수천 년간 믿어온 피는 간에서 만들어진다. 이게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관찰과 실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을 만듭니다. 그 모임에 처음에 참석했던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20살이던 뉴턴이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처음에는 대학교 건물 빌려서 하다가 아까 찰스 2세 왕이 1662년에 찰스 2세 왕이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을 떠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불려와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나니 이 모임을 하던 사람들이 임금님 우리가 이런 모임 하는데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그래?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나가볼까? 해서 이 모임 이름이 로열 소사이티, 왕립협회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립협회 모임을 런던에 있는 대학교 건물 빌려서 하다가 이제 나중에 훗날 이런 건물을 아예 지었죠. 이 현재의 왕립협회 건물입니다. 이 왕립협회 건물은 지금 여기가 트라팔가 광장인데요. 여기가 내셔널 갤러리, 이쪽이 내셔널 초상화 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초상화 박물관. 그럼 여기 넬슨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자, 이 트라팔가 광장에서 이쪽에 버킹엄 궁전이 있는데 버킹엄 궁전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 왕립협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일반인들 산책로 비슷한데 1년에 한 번씩 봄에 4월에 런던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 이쪽이 골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버킹엄 궁전을 지나서 쭉 와서 이점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왕립협회란 곳이 17세기에 관찰과 실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각자 공부하고 실험한 것을 토론하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이제 약 30대의 젊은 건축가가 참석했는데요. 아까 제가 영국 가면 세인폴 성당 구경하시라 그랬는데 이 세인폴 성당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1660년대에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부분이 불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불타고 나니까 런던에 건물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물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고 크리스토퍼 렌이 이 세인폴 성당을 설계를 했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은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쉘도니안 시어터라는 건물인데요. 뭐 쉘돈 극장 이렇죠. 쉘든이라는 총장님이 제임시에 이 건물을 지었는데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그죠? 이 건물. 이쪽 왼쪽 편은 면으로 돼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둥근 모양인데 이 들어가 보면 내부 구조가 이게 극장이란 게 연극 공연하는 극장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요한 강연을 가질 때 이 건물 안에서 하는데요. 저도 옛날에 2011년도에 한번 영국 학회 갔을 때 이 안에서 대중 강연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잠시 머물던 시절에는 수도 없이 들어가 봤고요. 이 셀도니안 시어터 안에 들어가서 이 위에 올라가면 옥스퍼드 시내가 잘 보이는데 근데 추천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잘 보이는 다른 곳이 있거든요. 자, 이 크리스토퍼 렌이 런던에 있는 세인폴 성당, 옥스퍼드에 있는 셀도니안 시어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건축물을 설계를 했고 본인은 건축가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발휘합니다. 피를 수혈하는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크리스토퍼 렌 외에 또 그 당시에
그 훌륭한 학자 로버트 훅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물리책에도 나오고 생물책에도 나오죠. 그래서 물리책에는 탄성체는 스프링, 탄성체는 힘을 세게 가할수록 많이 늘어난다. 법칙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법칙. 이 훅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고 찾아낸 사람. 그 다음에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코르크 마개를 관찰하다가 둥글게 생긴 방을 발견하고 셀, 우리말로 세포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이 로버트 훅도 왕립협회 초창기 멤버고요. 이제 20살밖에 안 된 아이작 뉴턴이 그 왕립협회 서기로 가장 최연소 뭐 학자인지 학생인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뉴턴 생몰 연도를 보면 1642년이라는 기록이 있고 43년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43년 기록은 1월이고요. 42년 기록은 12월.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 요보다 조금 앞서서 이탈리아의 그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그 전에 로마 시대 때 줄리우스 황제가 달력을 만들었는데 이 달력이 약간 오차가 있어서 뭐 한 2000년 가까이 지나갔더니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윤달 계산을 새로 해야 된다. 윤달 계산을 새로 하면서 지금은 4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2월 29일이 추가가 되죠. 그죠? 추가가 된 다음에 100단위로 끝날 때는 100단위 그러니까 1700년, 1800년, 1900년에는 그 2월 29일이 없죠. 빼죠. 맞추려고. 그리고 1600년, 2000년 이게 400으로 나눠진 해는 또 2월 29일이 들어가잖아. 네, 그런 것처럼 날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며칠이 빠지는 달력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레고리우스 황제가. 그런데 이게 영국에 안전해진 겁니다. 안전해지다 보니까 뉴턴 생일이 이게 1642년, 43년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 현재 달력으로 치면 1643년이 맞습니다. 뉴턴이 이제 런던에도 있고 뭐 이랬는데 런던에 대화재가 발생했어요. 그죠? 대화재. 근데 대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런던에서 패스트가 아주 유행을 합니다. 1660년대. 패스트가 아주 유행을 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가 자연의 힘에 의해서 패스트가 물려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그 대화재가 발생해서 몽땅 타니까 패스트가 사라집니다. 근데 패스트가 유행하고 있을 때 워낙 폐해가 크니까 이 캠브리지 대학교에 다니던 뉴턴한테는 불행하게도 인류한테는 감사하게도 캠브리지 대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아, 전염병이 심해서 이 대학교 유지할 수가 없다. 잠시 문을 닫겠다. 패스트가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학교에 가도 할 일이 없어진 뉴턴이 이렇게 언덕에서 놀다가 나무 위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법칙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뭐 대부분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는데요. 어쨌든 뉴턴이 만유인력의 착상을 떠올린 것은 패스트가 런던에서 유행할 때 캠브리지 대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약간 황당한 기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니까 역사상 전염병으로 대학 학교가 문을 닫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기사를 쓰신 분이 계시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 유행할 때 문 닫은 학교 쓰도록 합니다. 왕립협회 멤버들이 이제 각자 자기가 관찰하고 실험한 걸 발표하기도 하지만 모임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소식을 전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들려온 소식 하나가 프랑스의 메리오트라는 의사가 사람의 눈을 해부하다가 그러니까 시체 해부를 하면서 눈을 해부하다가 맹점을 발견했다. 맹점. 요 눈을 해부하다가 여기가 맹점인데요. 뭔가 하면 이 시신경 우리가 뭘 보면 뇌로 전달을 해줘야 판단을 하잖아. 그럼 뭔가 이 본거를 전달하는 신경이 맹점을 뚫고 지나간다. 망막을 뚫고 지나간다. 망막은 상이 맺히는 곳인데 이걸 뚫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딱 그 자리에 상이 맺히면 우리는 못 보게 됩니다. 그치? 상이 맺힌 걸 모르니까요. 근데 사람의 눈은 이런데 오징어 눈은 그렇지 않다. 오징어 눈은 시신경이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진화론적으로 뭐가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 눈은 오징어 눈보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눈은 맹점이란 게 있는데 이거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프랑스의 메리오트라는 의사가 이 눈을 해부하다가 이걸 발견하고는 여기에 상이 맺히면 어떻게 되지? 안 맺는구나. 맹점.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실험할 때 종이 위에 점을 찍어 놓고 30cm 정도 앞으로 놓은 다음에 45도 각도 이렇게 놓고요. 한쪽 눈을 가립니다. 가린 다음에 30cm 45도 각도 이 상태에서 한쪽 눈 가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점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맹점에 상이 맺히니까 모르는 거죠. 이걸 프랑스로부터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찰스 2세가 뭐라고? 30cm 떨어지면 점이 안 보여? 그럼 3m 떨어지면 훨씬 큰 것도 안 보이겠네. 말이 되죠, 그죠? 3m 떨어지면 훨씬 더 큰 것도 안 보이겠네. 당장 실험해보자. 사람을 저 3m 45도 각도로 세워놓고 사람을 한쪽 눈 가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 사람의 목이 사라지는 겁니다. 목이. 그럼 목이 사라지면 목 밑에는 보이는데 목 위에는 뭐가 보일까요? 그냥 벽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 17세기 사람들이 실험했던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처음으로 읽었던 날 바로 책을 딱 뒤집어 놓고는 옆방에 가서 제 조교를 불러다가 너 복도에 좀 서 있어봐 하고 왔다 갔다 해봤더니 진짜로 3m 떨어지니까 목이 사라지는 걸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7세기에 영국에서 과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학문이 탄생하는 배경인데, 이 실험과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이분들이 한 200년쯤 더 지나서 라틴어로 사이언스, 지식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오늘날 과학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과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난 게 아니고 옛날 고대 그리스부터 학자들이 자기의 관심 분야를 연구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연구 방법을 관찰과 실험 중심으로 바꿨다가, 근데 과학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그거죠, 그죠? 관찰과 실험으로 바꿨다가 한 200년 지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사이언스라고 하자. 근데 의원은 지식에서 왔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과학적 의학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왼쪽에 있는 서재필입니다. 독립운동 했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서재필 님인데요. 1864년생이시고요. 고종임금이 세국 정책을 썼는데 세국 정책을 쓰면서도 젊은 사람들을 일본이나 이런 데 보내서 외국 문물을 보고 오라라고 했죠. 그래서 1881년에 신사 유람단이 일본을 갔다 왔고요. 그 후에 태극기도 뭐 박영효가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뭐 깃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이 외국을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 이거 세국 정책을 쓰면 안 되겠다. 다른 나라 보니까 무지 발전했다더라. 우리도 빨리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소위 개화파가 된 겁니다. 근데 개화파들은 대부분 다 젊었고요.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미 오늘날의 장관에 해당하는 대신들은 본인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변화를 줄 필요가 없었던지 고종이 세국 정책을 펴자 그러면 예 좋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 구경을 하니 개화파들이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다른 나라한테 안 된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조금 연세 드신 분 중에 이야기를 잘 들어준 홍영식이란 분이 동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홍영식이 우정총국 낙성식 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나라의 우편제도를 처음 도입하느라고 중앙우체국 문 여는 날, 홍영식이 중앙우체국 문 여는 날 그날 쿠데타를 하기로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개화파들이 뭐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는 장관들을 해치려고 계획을 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긴 다음에 임금을 이제 한 군데 가둬놓고 스스로 장관 임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일본 군대가 와서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보다 왕이 부른 청나라 군대가 먼저 온 겁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났다 이렇게 됐죠, 그죠? 3일 지나서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다친 사람들은 치료받고 뭐 죽은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홍영식을 남기고는 다 일본으로 도망을 갑니다. 홍영식은 아니 나는 여기 있다 그냥 죽을래. 그래서 잡혀 죽죠. 일본으로 도망간 박영효, 김옥균, 서재필, 서광범 이런 분들 중에 김옥균은 나중에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결국 정부에서 보낸 누군가한테 암살되고요. 나머지 3명은 일본이 별로 자신들을 돌봐주지 않으니까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왜 이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는지 확실치 않은데 갑신정변 일어났을 때 빨리 가서 도와줬으면 일본의 힘이 커졌겠죠, 그죠? 그럼 자신들이 미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청나라한테 뒤진 다음에 일본으로 이 사람들이 도망왔을 때 이걸 잘 해주면 자기네들이 공범이 된다라고 그랬는지 잘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으로 가서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별로 할 일이 없었을 거잖아. 근데 서재필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가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의과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3년제 야간 대학인데요. 근데 말이 3년제지 실제로 학교에 다닌 기간은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야간 대학이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끝난 다음에 미국 의사 면허를 땁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그 후에 김익남이란 분이 일본에 가서 서양의학 공부를 했는데 뭐 면허 시험을 치지는 않으셨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이 명성황후의 사촌이면서 고종한테도 친척인 민영익이라는 분이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근데 이 민영익을 치료하려고 모인 이 조선 의사들이 못 고치고 있으니까 이걸 본 독일 공사 멜렌도르프가 고종한테 이야기를 해서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의술이 있으니까 불러서 맡기자. 그래서 알렌이 불려와서 기적적으로 죽어가던 민영익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고종 임금이 고맙다,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병원을 열게 해달라. 이게 제중원이고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알렌이 여기서 의사를 양성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고종 임금이 그래 의사를 양성해라. 근데 문제는 항상 새로운 일에 이 높은 사람들은 잘 도전을 하지 않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먹여주고 재워준다라고 하니까 의학을 배우러 왔는데 왔다가 뭐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돌아가고 뭐 이러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알렌도 불과 몇 달 있다가 또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원장이 오게 되고요. 이렇게 한참 지나도록 의사 양성 안 되고 있는데 1893년에 에비슨이란 분이 캐나다 교수가 와서 제중원을 물려받았고 6년이 지나서 1899년에 제중원 의학교를 새 단장을 해서 문을 엽니다. 근데 같은 해에 지석영 선생님이 종두법을 우리나라에 처음 전파하신 지석영 선생님이 의학교의 교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이 의학교는 나라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1899년에 관에서 세운 의학교와 제중원 의학교가 동시에 문을 열었는데 9년 지나서 1908년에 제중원 의학교 졸업생 7명이 의사 면허번호 1번부터 7번까지 번호를 받고 의사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1907년 이미 을사보호조약이 진행 중이어서 왕은 힘을 못 쓰고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졸업식에서 이 면허증을 나눠줍니다. 이때부터 19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서양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최초는 서재필이다. 근데 3년제 야간부를 다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3년제 야간부가 진짜 학교라고 할 수 있냐? 또 제중원 의학교에 왔다가 도망가고 그랬는데 9년 동안에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과연 의사라고 할 수 있냐?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준은 우리뿐 아니라 그 당시 미국 유럽에서도 의사들 수준이 참 문제였습니다. 1851년생인 월터 리드라는 미국 의사인데요. 20살쯤 돼서 의학을 공부하러 학교에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됩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나 아는 것도 없는데 졸업하고 의사랍니다. 그래서 월터 리드가 다른 학교에 또 들어갑니다. 의과대학을. 거기서도 1년이 안 돼서 또 졸업을 합니다. 미국도 옛날에 그랬다. 이런 말씀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분이 이제 미국 군의관으로 일을 하는데 1890년대 말 40대 후반에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파나마 운하. 근데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자꾸 죽거든요. 죽으니까 이유를 찾아내라 라고 하니 이제 이분이
연구진들을 이끌고 뭐 쿠바의 핀레이라는 학자를 만나고 어쩌고 해서 파나마 운하 지역에 유행하고 있는 황열은 옐로우 피버 황열은 모기가 옮긴다. 모기를 퇴치해야 된다. 마침 말라리아도 모기가 옮기니까 모기를 퇴치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말라리아는 있는데 황열은 없습니다. 왜냐? 말라리아 옮기는 모기는 우리나라에 있는데 황열을 옮기는 모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모기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말라리아 옮기는 모기가 우리나라 대부분이고요. 황열 옮기는 모기는 없는데 이 황열 옮기는 모기가 지카 바이러스도 옮깁니다. 2016년 브라질에서 올림픽 하기 직전에 남미 지역에 유행을 하는데 산모가 지카 바이러스에 걸리면 아기가 머리가 작은 애가 태어났잖아요. 그 바이러스도 옮기는 모기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모기 하나 더 있는데 일본 내염 옮기는 모기. 그래서 셋 중에 일본 내염 옮기는 거, 말라리아 옮기는 거 이건 있고요. 황열 옮기고 지카 바이러스 옮기는 모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나라에 일본 내염 옮기는 모기가 전체 중에 아주 숫자가 적은데요. 이제 한 8월쯤 되면 우리나라에서 막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일본 내염 옮기는 모기가 많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내염 조심해라 하고 매스컴에서 나옵니다. 자, 이 월터 리드가 황열을 해결해서 미국 군진의학 발전에 크게 공헌을 했죠. 그래서 미국 군진의학의 아버지 이런 표현도 쓰고 190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고 몇 년 있다가 미국 군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병원, 그 병원에 이 사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월터 리드 하스피탈 또는 월터 리드 알미 메디컬 센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군인들이 다쳤을 때 월터 리드 하스피탈로 가자 이런 대사가 나올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무지하게 좋은 데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군 병원이 별로 좋지를 않죠. 그래서 공공병원 이야기가 나오면 아니 군대 병원부터 좀 잘해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 그죠? 지금 제가 미국 의학 교육이나 한국 의학 교육, 한국이란 게 조선에서나 의사들 만드는 과정이 뭐 6개월, 1년 만에 되기도 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1910년이 됐습니다. 1910년이 되니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어요. 도대체 우리는 의사의 자질을 못 믿겠다. 근데 미국 정부도 이건 문제가 있구나라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카네기 재단에서 비용을 내고 에이브라함 플렉슨더라는 교육학자한테 미국 의학 교육에 문제가 있는지 좀 알아봐라 라고 연구를 의뢰를 합니다. 사실 플렉슨더는 의학만 한 게 아니고 법학 교육 과정도 연구를 했는데 오늘은 의학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플렉슨더가 당시에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과정을 양성하고 있던 의학 교육기관을 쭉 조사해 본 다음에 역시 문제가 많네. 그러면 개선책을 제시하자. 개선책. 앞으로 의학은 4년간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이전에는 제가 아까 1년 해도 되고 6개월 해도 되고요. 야간 수업만 해도 되고 이랬잖아요. 4년간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한다. 2년은 기초의학을 하게 하고 2년은 임상의학을 하게 한다. 이게 이제 플렉슨더가 낸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나? 어디서? 1879년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교가 문을 열 때 이미 훌륭한 학교가 미국에 있었죠. 예를 들면 하버드 메디컬 스쿨 이런데. 그래서 존스 홉킨스에서 다른 데보다 우리는 더 좋은 학생들을 의사들을 양성해내자. 이를 위해서 의학 교육을 이렇게 하자라고 이 사진에 있는 웰치, 할스테드, 오슬러, 켈리 4명의 당시 젊은 학자들이 모여서 의학 교육 과정을 만듭니다. 이게 미국 최초의 4년제 의학 교육 과정입니다. 4년제 풀로 하는 교육 과정. 그런데 플렉슨더가 1910년에 제안을 하면서 존스 홉킨스처럼 4년간 의학을 교육하자. 2년은 기초의학, 2년은 임상의학. 이유는 1870, 80년대에 유럽에서 의학이 무지 발전했는데 이게 기초의학이 발전해서 그러니까 파스테르가 백신 만들고 로베르토 코어가 세균이 감염병의 원인임을 알아내고 이 과정에서 의학이 많이 발전했지 환자를 보는 임상의사가 환자 한두 명 더 많이 본다고 의학이 발전하는 건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플렉스너가 4년제 의학 교육 과정에서 2년은 기초의학만 공부해라. 환자 보는 건 2년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4년제를 제안한 겁니다. 이 제안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여서 의과대학교가 허가제로 바뀌고요.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4년제 교육할 여건이 안 되는 데는 문을 닫고 이제 남아있는 학교들은 4년제 의학 교육을 하게 됩니다. 플렉스너가 만든 의학 교육 과정은 과학적 의학의 바탕을 둔 의학 교육 과정이고요. 이게 바로 110년 동안 지난 110년 동안 의학은 과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 이유입니다. 달라진 점이라면 110년 동안에 워낙 공부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기초의학이 좀 줄어들고 임상의학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났고요. 또 이 당시에 의학 교육의 목표는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면 일반 환자들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키운다. 이게 목표이자 목적이었는데 110년 동안 의학이 하도 발전해서 전문의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전문의사가 생겨나서 이제는 전문의사가 되기 위해서 전공의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3에서 4년씩 더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됐습니다. 즉 110년 전에는 의과대학 공부 마치면 의사 됐는데 지금은 의과대학 마치면 인턴 레지던트를 밟아서 몇 년 지나야 4, 5년 지나야 의사 구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할 때는 사회 속의 의학인데요. 사회 속의 의학이 어떻게 묻어 들어가기 시작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독일 의사들이 인체 실험을 했다. 들어보셨습니까?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화학 무기도 사용해보고 세균을 놔보기도 하고 별 실험 다 했습니다. 요제프 맹겔레라는 의사가 이끄는 이 연구팀이 아주 악명을 떨쳤는데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범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전범 재판에 불려 나온 이 독일 의사들의 반응은 아니 어차피 포로로 죽을 사람 우리가 의학 발전에 공헌하는 연구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항변을 한 겁니다. 재판이 일어난 장소는 1946년 뉘른베르크였는데요. 여기서 재판 과정에 이 취재하던 사람들이나 재판사들이 약간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비인간적인 일을 해놓고는 뻔뻔한가? 의사들도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독일 의학은 저런지 몰라도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1948년에 제네바에서 세계의사협회 총회가 열렸을 때 13줄로 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발표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2400년 전에 활동하신 분은 책도 남기고 선서도 남겼지만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니고요. 후대 제자들이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너무 기니까 1948년에 13줄로 딱 간단히 의사의 윤리를 강조하는 선서를 만들었고 그 후에 13줄밖에 안 되니까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선서하고는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어쩌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들한테 윤리가 필요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의학 교육 과정이 금방 바뀐 건 아니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관동에 있던 일본군 731 부대도 생체 실험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범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일본이 패망할 것을 예견한 이 부대장 이시시로가 미군에 특사를 보내서 우리가 실험한 자료를 모두 넘겨줄 테니 전범 재판에 넘기지만 말아달라. 그래서 미군이 이걸 허락을 합니다. 일본이 남긴 연구 자료를 다 받는 조건으로 전범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요. 일본 사람들은 731 부대가 있던 자리를 말끔하게 청소하고 전쟁이 끝났는데 말끔하게 해봐야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부대가 있었다 하고 주장을 하는데 미군은 확인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1980년대가 됐을 때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는데 1996년에 미군이 지난 50년간 비밀로 묶여있던 자료를 공개했고요. 여기에 이시시로가 이끄는 731 부대의 연구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다 됐죠.
독일 사람들은 비윤리적 실험을 하고 전범 재판을 받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비윤리적 실험을 해놓고는 전범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현대의학이 환자보다 질병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환자가 어디가 이상해서 병원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 의사가 검사를 한 다음에 검사 결과가 비정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환자가 아무리 나는 이렇다라고 해도 의사들은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즉 의사들은 병을 고치려고 하지 환자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환자의 고통에 무관심해지고 환자가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게 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1816년에 프랑스의 라이넥이라는 사람이 청진기를 처음 개발합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대한의사학회, 의학 역사학회에서 제가 청진기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이 학술대회 준비를 하면서 회장님이 아니 청진기 탄생 200주년인데 왜 청진기에 대한 발표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학술위원장이 청진기라고 줄이면 내용이 너무 협소하니까 진단기구에 초점을 맞춰서 학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래도 청진기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다가 옆에 있던 예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참에 그럼 공부도 좀 하고 과거에 내가 청진기 사진 찍은 것도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보다 5년 앞서서 2011년에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데카르트 의과대학교에 있는 의학박물관을 구경했습니다. 넓은 강당의 양쪽에 2층으로 전시되어 있는 특이한 모양이었는데요. 이때 제가 라이넥이 쓴 청진기를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 기억이 나서 2016년도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옛날에 찍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라이넥이 이게 불어로 설명이 나와 있죠. 그죠? 이걸 보고 얼마나 제가 황당했는지. 자, 제가 황당한 이유를 이 사진 보고 아시겠습니까? 라이넥이 만든 청진기는 이 청진기가 아니고요. 이겁니다. 그걸 2011년에 모르고 사진을 찍는 바람에 잘려버렸죠. 실제로 이겁니다. 라이넥이 처음 청진할 때는 통같이 이렇게 만든 거를 가슴에 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게 휘어지죠. 지금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죠. 휘어지고 양쪽 귀에 꽂고 그 다음에 소리도 크게 잘 들리는 식으로 증폭기를 붙여서 오늘날의 청진기로 발전한 겁니다. 2011년에 저는 워낙 무식해서 요걸 보고 라이넥이 만들었군 흥분해서 무작정 찍는 바람에 이 사진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학술대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발표했더니 학술대회에 나오신 이 다른 학자들도 제가 실수한 걸 보고는 너무 재미있어 하시는 거예요. 자, 청진기가 의학 역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역할요? 최초의 진단기구입니다. 최초의 진단기구 나오고 200년 이상 지나는 동안에 의학자들은 수많은 진단기구를 만들었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요새 병원에 가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청진기의 좋은 점, 의사들이 진단기구 발전에 엄청 공헌하는 자극제가 됐다. 단점은 의사들이 기계를 만들 때마다 환자들 이야기보다는 이 기계 수치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수치에.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의사, 그런 분들 혹시 만나시면 좀 특이하다는 느낌 들 정도 아닌가요? 그치? 환자의 이야기를 적당히 듣고는 수치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는 불만이 있는데 의사는 해결 못 해주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현대의학의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 아까 첫 번째 윤리고요. 두 번째, 기계가 발전하니까 의사들이 환자의 목소리보다는 기계의 수치에 관심을 가진다. 이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2000년도에 20년 전에 의사들이 길거리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의학 분업 때문에 그랬는데요. 당시에 의학 분업은 정부가 선택한 제도였죠. 제도인데 상대적으로 의사들은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약사들은 덜 그래서 의사들이 길거리를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니 이해 당사자가 많죠. 의사, 약사, 일반인, 정부, 시민단체.
그래서 이해 당사자가 많으니까 이제 누군가 막 중재하려고 덤벼들기도 했고요. 이 와중에 토론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이제 TV 프로그램에 의사 대표가 나와서 토론을 하면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잘하는 분이 계시고 잘 못하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토론이 끝나면 그 다음날 의사들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 생명을 담보로 이럴 수가 있냐 하는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의사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게 요보다 4년 앞서서 한약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의사와 약사와 뭐 정부 이렇게 토론을 하면 대부분이 한의사들이 옳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토론을 하고 나면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의사를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 학장님들의 모임 또 대한의사협회 이런 데서 왜 일반인들이 의사를 이렇게 못 믿어할까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재밌는 실험은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의사가 더 친절하냐 한의사가 더 친절하냐, 많은 사람들이 한의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한의사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봤다요. 한의사를 안 만나본 사람들도 한의사가 의사보다 더 친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왜 국민들이 이렇게 의사를 안 믿어주지? 그러다가 고민 끝에 나온 방법이, 안 그래도 미국에서 의사들한테 인문학 교육 많이 한다는데 우리도 인문학 교육을 많이 하자. 그래서 환자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의사를 만들자.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실제로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의과대학에서는 인문학 교육을 꽤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가 돼서 지금 이 정부가 이야기한 안 중에 네 가지에 대해서 의사들이 지적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 젊은 의사들이 근무를 안 하고 병원 밖으로 나간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학생 교육을 담당한 제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게 있습니다. 아니, 인문학 교육을 과거에 안 하다가 했는데 왜 보여주는 모습은 별로 달라진 게 없나 하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 그다음 네 번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농사, 일, 몸을 쓰는 일이 많았죠.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운동은 안 하고 먹기는 옛날보다 훨씬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죠. 살이 찌니까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대사증후군, 별의별 생활습관병, 라이프 스타일 병이 많이 생깁니다.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대로 가시면 앞으로 고혈압, 당뇨의 합병증이 예상됩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시고 식이요법 실천하십시오. 의사들이 알려줘요. 환자들이 잘 따라합니까? 참 체중 빼는 거 힘듭니다. 저도 하려고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라이프 스타일이. 피마 인디안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피마 인디안. 이런 거 어디서 보셨죠? 그죠? 미국의 그랜드 캐논 중에 가장 경치가 좋다고 알려진 어느 한 지점, 피마 포인트입니다. 그랜드 캐논이 수백 킬로미터 되다 보니, 수백 킬로미터, 어떤 지역은 위험해서 접근도 못하고 어떤 지역에는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좋게 그랜드 캐논 이 관광지 개발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 피마 포인트입니다. 근데 피마 포인트의 이 피마는 인디안 부족 이름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이렇게 호리호리하게 별 문제 없던 사람들이 20세기 후반이 되니까 비만, 당뇨 환자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발견한 피닉스 대학교 연구팀이 피마 인디안들이 왜 이렇게 화끈하게 바뀌었지? 라고 조사를 하던 중에 피마 인디안들이 역사적으로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아리조나에 있는 이 피마 인디안들이 있고요. 더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멕시코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피마 인디안들을 조사를 해봤죠. 해봤더니 산 중턱에 살고 있는데, 아리조나 사람들 몸매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팀들이 면밀 검토를 한 다음에 내린 결론, 음식 탓이다. 음식 탓. 아리조나 지역에 이 그랜드 캐논 관광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패스트푸드점이 발달을 하고 칼로리가 과다해지니까 살이 쪘다. 그런데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은 산 중턱에 살고 동떨어진 외진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살이 찌지 않고 옛날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멕시코 사람들도 살이 찔 것이다. 이유는 이 지역에 지금 관광도로가 뚫리고 있으니까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 발맞추어서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오면 분명히 살이 찔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30년 지나 보니까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피마 인디안들은 옛날에는 살이 찌지 않았는데 지금은 살이 찝니다. 근데 이게 피마 인디안만의 문제가 아니죠. 인디안들은 옛날에 이쪽 유라시아 대륙에 있다가 수만 년 전에 여기가 아마도 얼어 있을 때, 뭐 일부에서는 배를 타고 갔다고도 하고요. 얼어 있을 때 이걸 건너갑니다. 건너갔는데 수만 년 전에 간 사람들은 이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간 거죠. 모르고 가서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이 대륙에 흩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 베링 해협을 지나갈 때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목숨을 많이 잃었을 거잖아요. 자연 선택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장 능력이 좀 돼야죠. 먹을 게 충분치 않으니까 먹을 게 있을 때 잔뜩 먹고 몸에 저장을 해놔야 생존이 가능해진 겁니다. 근데 이게 피마 인디안도 이렇지만 사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보릿고개란 게 있고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20세기 후반이 돼서야 이제 먹는 게 충분해졌습니다. 먹는 게 부족하던 시절에는 저장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어도 몸에는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게 열량이 더 높거든요. 활용 가치가 더 높은 거죠. 이렇게 생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남아 있다 보니 20세기 후반 이후에 라이프 스타일은 에너지 소모 안 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오죽하면 운동한다고 헬스클럽 이 회원권 끊어놓은 사람들이 2층까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갑니까? 운동하러요? 아니 헬스장 와가지고 운동하러 온 사람이 차 세울 때는 꼭 10m 가까운 데 세우려고 무리하게 그 길을 막아놓으면서 세워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운동 안 하게 바뀌어 있는데 음식은 좋아지니까 살이 찌죠. 이게 라이프 스타일 병입니다. 현대인들의 병. 그럼 이게 의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병원에 오면 약 하나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치? 감염병이던 시절엔 약 하나 잘 주면 해결이 됐어요. 지금은 의사가 약 줘봐야 몇 달, 몇 년 계속 먹어야 되고요. 티도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들한테 나만 믿고 따르고 이 약 드세요. 이걸 안 되고 아유 이거 장기적으로 가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꼭 오셔야 되고요. 운동 이렇게 하시고요. 식이요법 이렇게 하시고요. 해서 따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따르게. 이게 이제 오늘날 의사들한테 필요한 능력이 된 거죠. 그래서 의학의 인문학적 측면이 강조된 겁니다. 또 하나 과거에 이제 의학 연구를 하시던 분들이 적당한 연구 방법을 못 찾았을 때 자기 몸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면 와 자신을 희생한 훌륭한 연구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19세기 말에 독일의 페텐코프라는 사람은 교수 출신의 보건부 장관이었는데 힘을 좀 썼죠. 그런데 로베르토 코어라는 사람이 콜레라는 세균이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의 이론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뭐라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너가 분리한 콜레라균을 줘봐. 내가 마셔볼게. 하고 마셨습니다. 콜레라가 생겨야 되는데요. 안 생겼어요. 그 봐, 내 말 맞잖아. 콜레라 안 생기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근데 그 후에 세월이 지나서 콜레라균을 마신 사람들, 페텐코프의 제자들까지 다 콜레라가 생깁니다. 왜 안 생겼죠? 옛날에 왜 안 생겼죠? 옛날 기록을 뒤져보니 페텐코프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마시느라고 위산 분비가 과다해서 위에서 세균이 다 죽었나 보다. 이게 오늘날의 이론입니다.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페텐코프는 자기 몸을 바쳐서 실험을 했고요. 이런 사람들 역사적으로 꽤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신의 몸을 이용한 실험 다 윤리 위반입니다. 오늘날에. 이 얼굴 생각나십니까? 1981년에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던 젊은 의사 베리 마샬이 교수가 되려면 훌륭한 논문을 써야 되니까 이분 소화기 내과 의사시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선생님 워렌의 논문을 읽다가 위 속에 세균이 산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선생을 찾아갑니다. 워렌 선생님, 위 속에서 왜 세균이 살고 있죠? 그랬더니 워렌의 대답,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위 속에 있는 세균을 발견했다. 근데 페턴코프가 실험에서 보여줬듯이 위액은 강한 산성이어서 세균이 잘 죽는다. 위 속에서 세균이 잘 죽음으로 세균은 살지 못한다. 이게 지난 100년간의 이론이었다. 그래서 위에서 세균을 발견한 사람들도 내가 실험을 하다가 뭘 잘못해서 오염이 되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위 속에서 세균이 사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이게 위궤양이나 이런 병을 일으킬 것이다.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베리 마샬이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세균을 먹고 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가 잘 안 나오니까 자기가 직접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윤리 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호주는 윤리 발전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에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는데 이걸 논문으로 발표할 수가 없어요. 윤리 위반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베리 마샬이 찾은 헬리코박터균은 다른 약으로 항생제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안전한 약으로. 그래서 이 약을 드셔보라 그랬더니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위 속에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헬리코박터 때문에 위궤양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경우에 치료가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위궤양이 위암까지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1년도에 아까 1981년에 실험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후에 헬리코박터 연구 많이 했죠. 2001년도에 우리나라 광고에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광고 6개월 나오고 끝났는데 2005년도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 회사에서 다시 연락해서 선생님 노벨상 축하합니다. 다시 찍으실 필요는 없고 광고를 드릴 테니까 방송 6개월만 더 합시다. 그랬더니 이 베리 마샬이 돈은 나한테 넣을 필요 없고 헬리코박터 재단으로 보내주셔라. 그리고 영상은 사용하셔도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2번 2001년과 2006년에 선전에 나온 바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과연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55세 중환자를 치료하고 있던 K 의사는 바쁜 사회 초년생이면서 틈나는 대로 환자를 잘 돌보는 딸에게 호감이 가기 시작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환자는 예상보다 회복이 빨랐다. 환자의 딸은 감사의 표시로 뮤지컬 티켓을 2장 선물했다. 2장 받았어요. 2장. 의사가 환자의 딸에게 함께 가자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연애는 개인의 자유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맞습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고 윤리입니다. 윤리는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저 사람 윤리 위반이야, 윤리적으로 나빠, 그걸로 끝입니다. 그죠? 그걸로 끝나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면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의료 윤리에서는 이거 절대 금기 사항입니다. 의사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와 연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안 될까요? 만약에 이걸 연애를 한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그 옆에 있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저 사람 연애에 빠져서 우리한테 잘해줄까, 저 환자는 잘해주고 우리는 잘해주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의사 소개해달라는 연락이 오는데요, 제가 연락을 해주면 제 친구 의사들이 잘 봐줄 것 같습니까? 만약인데 이 방송 들으시는 누군가 저한테 예 교수님 의사 한 명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할 때 제가 제 친구한테 내가 어디 강연 갔다가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그 영상을 보신 분이 소개해 달라고 하니까 너 잘해줘라 라고 하면 의사 웃으면서, 친구 의사가 알았어 잘해줄게 라고 말은 하지만 평소에 보는 다른 환자보다 더 잘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먼 사람인 거죠. 그렇죠? 챙겨줄 필요 없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저는 이제 제 친구한테 예를 들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한 2-3달이 건너면 모르잖아. 모르더라도 야 우리 이모 다 잘해줘, 우리 옆집이 다 잘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제 친구들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서 그래 이야기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게.
왜 우리나라 환자들이 병원에 갈 때 자꾸 아는 사람 줄 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윤리 위반입니다. 이거 윤리 위반이에요. 그치? 의사가 옆에 병실에 있는 사람하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한테 잘해주는 것 같더니 지금 보니까 제 옆에 있는 환자 보호자하고 친해진 것 같아요. 연애하는 것 같아요. 안심되십니까? 그래서 의료 윤리적으로는 연애하면 안 되고요. 환자나 환자 보호자와의 연애는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퇴원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사들이 지침처럼 만들어 놓은 윤리사항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개인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치료비를 내자 계산을 하던 간호사가 그스름돈이 270원 내줘야 되는데 300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원 더 받았어요. 이거 문제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실 가능성이 많은데요. 완벽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에는 할인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할인 받으신 분들이 예를 들면 그스름돈 있는 거 할인 받으신 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죠. 근데 그 신고를 하면 걸립니다. 그래서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10년간 3개월에 한 번씩 매번 찾아가던 개인의원의 의사가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거예요. 몰랐는데 오늘 마침 그 병원 가려고 나가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원장을 만난 거예요. 아니, 원장님 여기 사셨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이사 왔습니다. 아, 잘됐네. 나 오늘 원장님 병원에 가는 중인데. 그랬더니 원장님이 안 그래도 저도 출근하는데 타시죠. 태우고 갔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완벽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거 의사가 환자 유인하는 걸로 취급이 됩니다. 절대로 태워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일 당하시더라도 섭섭해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나는 신고 안 할 테니까 좀 태워줘. 아니, 본인이야 신고 안 하겠죠. 제3자가 신고하면요. 하필이면 그 의사의 경쟁자인 의사가 옆에 보고 있다 신고하면 처벌됩니다. 제가 지금 법을 이거 윤리 아닙니다. 법입니다. 법이니까 현행 법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이것 때문에 누군가 처벌받게 되고 이거는 저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인데 어쨌든 현행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법, 윤리, 사회, 문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내용 한번 볼까요? A 제약회사의 판촉사원이 B 원장에게 강연 요청을 했습니다. B 원장은 대학 교수인 C에게 요청하라고 했는데 판촉사원은 여러 이유로 B가 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진료가 끝난 다음에 B가 제약회사 사원들을 대상으로 새로 나온 약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자, 문제 있습니까? 이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까지는. 그런데 강사료로 얼마를 받는 게 적당하십니까? 만약인데 5만 원을 줬다. 너무 조금이겠죠. 아마 B 원장은 안 했을 겁니다. 집에 가서 쉬었을 거예요. 그죠? 100만 원 또는 500만 원을 준다.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을 줬다. 아니, 그렇게 줄 필요 없어. 그죠? 없는데 500만 원을 줬다. 이거는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500만 원을 주면 그 회사의 약을 처방을 많이 해달라 소리를 돈으로 대신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얼마를 받느냐가 어떨 때는 괜찮고 너무 많이 받으면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누굽니까? 그 몇 년 전에 알려줬죠. 김재동이 양천구청에서 1,550만 원 받았다 하는 게 알려줬죠. 그죠? 근데 아주 유명하신 분들, 저보다 수십 배 유명하신 분들은 이제 액수를 꽤 많이 받죠. 꽤 많이 받는데 그분들은 전문 강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병원 원장님이, 이거 지금 환자를 보는 원장님이잖아요. 원장님은 절대로 강사료를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원장 아닌데 유명한 의사가 계시죠. 뭐 예를 들어 홍모 기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과거의 기자, 지금은 기자 아니지만. 또 아주 옛날에 저 이시형 선생님 이런 분들, 연세 아주 높은, 지금도 아주 멀쩡하게 살아 계신데요. 이시형 교수 이런 분들 이제 꽤 비싸게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상관없어요. 원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현행법입니다. 전 세계에서 외국인 환자가 가장 많이 오는 병원, 태국 방콕에 있는 범룽라드 인터내셔널 하스피털인데요. 이 병원 1,000베드도 안 됩니다. 1,000베드. 우리나라의 큰 병원보다 비하면 작은데 하루에 500명 정도의 외국인 환자가 오고 전체 환자 대비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새로운 환자 2,500명이 안 오는데 그 중에 500명 이상이 외국인 환자여서 전 세계에서 외국인 환자 제일 많이 오는 병원. 자, 그럼 누가 이 병원에 가겠습니까? 누가? 국적 불문하고 많이 갑니다. 그럼 왜 가죠? 아까 제가 무지 큰 병원 아니랬잖아. 일단 시설 괜찮고요. 물론 세계 탑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세계적인 수준에 떨어지지 않는다. 의사들의 수준도 괜찮고요. 외국인 의사들도 꽤 있고, 통역관들은 뭐 자기네 광고에는 통역은 다 된다는데 뭐 사실 수십 가지 통역이 가능하고,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미국 보험료 무지 비싸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보험 없는 사람이 미국 병원 가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보험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런 거는 2달쯤 입원해서 치료 받으셔야 된다. 중병은 아니지만 치료는 잘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왔어요. 언제 입원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온 겁니다. 미국에. 미국은 이게 국가가 아니고 사립보험이 많거든요. 선생님 2달 진단 받으셨죠? 그런데요. 태국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멀리 왜 가요? 그랬더니 자 보시죠 하고는 사진을 쫙 보여줍니다. 팜플렛. 시설 이렇게 좋고요. 의사들 수준 이렇게 높고요. 어느 소통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가시면, 외국 가보셨어요? 태국 가시면 치료 끝난 다음에 일주일간 007섬 푸켓에 보내서 관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 생각보다 외국 많이 안 가봤거든요. 그럼 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 오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 병원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한국인 의사는 없었습니다. 한국인 간호사도 있고 통역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에서 외국인 환자 제일 많이 오는 의료 관광으로 제일 유명한 병원에 홍보 동영상을 보면 최근 걸 봤더니 우리 병원에서는 인간적으로 대우를 잘해준다, 이걸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의학, 과학이 인문학하고 따로 놀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엄마 뱃속에 태아를 이제 수술로 제거하는 거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 있을 때 20주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20주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19주가 생명체가 아닌 거 아니죠. 그치? 19주짜리도 꺼내놓으면 살 수 있는데요. 특별한 문제 있을 때 특별히 한번 수술해서 제거도 좋다고 법적으로 봐준 거죠. 옛날에 윤리학 하시는 분들한테 19주가 생명체입니까? 당연하죠. 놔두면 애가 되는데. 그럼 10주는요? 당연하죠. 놔두면 애가 되는데. 쭉쭉쭉 올라가다가 정자는요? 그랬더니 정자도 생명체다. 자체적으로 운동하고 난자하고 만나면 애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윤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문제는 사회를 못 쫓아가죠. 그렇게 되면 피임 기구들이 전부 다 정자나 난자에 해가 되는 겁니다. 살인 기구로 바뀝니다. 정자를 생명체로 인정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게 다 살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하고 과학이 만나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요. 합의. 이게 무슨 특별한 과학적 판단의 근거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그래서 지금은 정자 난자 만나서 착상돼서 8세포 정도 자랄 때까지 정자 난자가 만나서, 따로 있을 때는 생명체 아니고요, 만나서 둘이 붙어서 어느 정도 생존 가능할 때까지 자라야, 그래야 생명체로 쳐줍니다. 뭐 보통 한 2주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자라야 쳐줍니다. 마지막인데요. 에이즈가 나라별로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나라마다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건 뭔가 하면 정확한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의 수잔 손택이라는 이 저널리스트가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은유적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 잘못된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연구도 제대로 안 된다. 또 에이즈를 도덕적 처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은유가 문제다. 제대로 알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신체검사를 했는데 에이즈 일으키는 HIV가 발견되었다, 이 소리 듣는 거하고 결핵균이 발견되었다,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이즈를 무서워해서 제가 아니다라는 글도 썼습니다. 제가 쓴 제목, 에이즈보다 결핵이 더 무섭다. 2014년에 글을 한번 썼습니다. 이유는 에이즈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마구 자라나서 면역 담당 세포를 박살을 내서 면역 기능을 못하는 상태, 이까지 간 겁니다.
10년 이상 걸립니다. 10년 보통.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걸로는 아무 문제가 아니고요. 10년 동안 진행이 되어야 문제입니다. 그러면 에이즈는 옛날에 이거 모를 때 환자들이 죽어가니까 붙인 이름이고 지금은 HIV에 감염된 거죠.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근데 옛날 그 기억이 남아서 사람들이 에이즈를 너무 무서워하는 겁니다. 에이즈보다 결핵이 더 무서운 이유, 첫째, 1년에 환자 수가 결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에이즈는 3,000명이 안 되고 한 2,000명 발견될까 말까인데 결핵은 지금 우리나라 2만 명씩 생깁니다. 이걸로 죽는 사람, 결핵은 1년에 2,000명 이상 죽습니다. 에이즈로 죽는 사람 우리나라 지금도 1년에 500명이 안 됩니다. 죽는 이유, 결핵은 병 때문에 죽습니다. 에이즈는 자살입니다. 제일 많은 게. 자, 에이즈 안 무섭습니다. 바이러스 몸에 들어와도 안 무서우니까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1년에 환자 이렇게 쌓인 숫자가 우리나라 이때까지 한 15,000명 35년간 생겼는데 지금 20% 정도밖에 안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거의 다수가 뭐라고요? 자살입니다. 에이즈가 이제 바이러스 발견된 사람들. 사회에서 왕따 시키니까 치료받으면 되는 사람이 치료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치료받으면 된다라고 떠들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이 이거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에이즈 치료제 약 이름 쭉 나와 있습니다. 약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 배우셨어요. EBS에서 나온 그 다큐멘터리가 재미있어서 이게 판매용 DVD로 나왔는데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도 무지 다르다. 이 차이점을 모르고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올바른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도 어린이로서 다르게 봐야 되고요. 남자 여자 분명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상인입니까? 팔다리 다 없는데요. 사지가 없는데. 근데 정상인과 환자는 구별이 안 됩니다. 놀라셨어요? 여러분들 환자 아니신가요? 자, 저 보실래요? 안경 꼈습니다. 눈 환자죠. 눈 환자죠. 발에 무좀 있습니다. 그치, 피부 이렇게 쓱 긁으면 저는 남들보다 늦게 사라집니다. 이거 더모그래피즘이라는 환자입니다. 저 정상인이란 거는 뭐가 정상인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를 뿐이죠. 병이 생겼다고 다를 뿐이죠. 마찬가지로 정상인과 장애인도 구별하기 힘듭니다. 저 요새 허리 잘 못 구부립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정상 아니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몸을 바르게 다루게 해주면 됩니다. 의학이 과학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박재영 선생 말에 시비를 걸다가 몇 년 전에 이충원 KBS 의학 전문 기자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충원 기자님, 오늘 내가 의학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랬더니 네, 어떻게 이야기하시려고요?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방송에서 한 이야기. 의학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크게 발전한 학문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학문이다. 문제 있습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마음이 우울하시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는 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장차 대비를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과학만으로는 해결을 못하는 다른 게 의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명옥 전 국회의원이면서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을 하셨는데 이 안명옥 전 원장님이 과거에 국회의원 마치자마자 사회적 건강, 사회적 안녕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사회적으로 건강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강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의학은 과학이 중요한데요. 과학 외에 인문학, 사회학적 내용 다 함께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